북중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악이다. 2013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국무부 장성택을 채용합니다. 근데 장성택은 친중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장성택이 죽으면서 북한 내에 있던 친중 주요 라인이 다 제거됐어요. 숙청당하거나 아니면 채용당하거나.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는 김정남 자기 이복형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대낮에 암살합니다. 근데 이 김정남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었느냐? 중국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시진핑의 머릿속도 복잡해졌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뼛속 깊이 반중이죠. 시진핑을 만나서 좋은 얘기해도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 장사 속셈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루비오라든지 왈츠라든지 안보보좌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반중 강경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력한 반중 전선, 미국의 반격, 이건 예고돼 있다. 중국에 대한. 그리고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오바마는 피보트 아시아에서 아시아를 중시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아시아가 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게 어느 때냐? 트럼프 때 일기 때예요. 왜냐하면 태평양만 공간적이 있으면은 너무 좁고 서쪽이 뚫려 있으니까 인도양을 막자. 왜냐? 인도가 중국하고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망을 더 촘촘히 만든 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을 더 견제할 거고 또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정책적 지향성이 트럼프 2기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시진핑에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시진핑 정권, 중국 경제가 아주 안 좋거든요.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 특히 관세 50%, 60%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걸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로 경제를 견인해온 중국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진핑의 입지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시진핑 시대, 시진핑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했죠. 이 2번 임기 끝나면 다른 계파로 넘어가는 것도 본인이 깼고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예요. 경제가 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지로 내세우는 것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같은 경우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중진국 함정에 지금 들어섰거든. 인건비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데가 더 싸잖아요. 인도 이런 데가. 인건비가 올랐고. 그 다음에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 산업 경쟁력, 이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AI니 몇 개 분야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침체. 이게 이제 그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모든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한테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높은 관세를. 그러면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거고. 그러면 정치적 권력은 독점했지만 경제에 기반을 둔 민심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시 주석에게는 트럼프 당선은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죠. 최근 돈독해진 북러 관계를 두고 중국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게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2024년 6월 19일 날 푸틴, 김정은이 북러,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동맹조약은 중국하고 북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체결했던 북소, 조소, 소조 조약은 90년대에 해체가 됐고 폐기가 됐고 사이가 망했으니까 조중 우호협정 상호 원조작에 따르면 북한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중국만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북러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도 병력을 파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분이 아무리 좋겠어요? 찐핑이? 자기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에도 일정한 분열의 화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북러 밀착은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북러 관계 변화와 이것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북러가 밀착을 할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약해지겠죠. 그런데 특히 뭐가 문제냐면 중국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국은 북한을 경유해서 동해로 나가고 싶어요. 두만강 하구가 막혀 있거든요.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중국 못 나가요. 바다가 없어요, 그쪽에. 그런데 이 만일에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면 중국의 동북 삼성이 있잖아요. 제일 가난하거든요.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동북 삼성이 물리체계가 지금 서쪽, 서해, 보아이반 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포화 상태예요. 근데 만일에 이 동해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동북 삼성이. 바로 태평양으로 나가잖아요. 중국의 꿈은 언제나 차항출해, 항구를 빌려서 출해 바다로 나간다거든요. 북한 동해안 항구 얼마나 좋아요. 수심도 깊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의 위성국가를 만드는 게 제일 중국 국익에 부합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가 군대를 들고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막는 거지 이거를. 그럼 러시아는 왜 막느냐?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오게 되면 블라디보스톡이 포위되잖아요. 중국한테. 가뜩이나 여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몇 평방밖에 안 되는데 극동지방이.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차항출에 동해로 나오면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거죠. 안보적으로. 북러 밀착은 당연히 북중 관계 악화를 가져오죠. 기분 나쁘지. 아주 기분 나쁘지.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른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북중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악이다. 2013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국무부 장성택을 채용합니다. 근데 장성택은 친중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장성택이 죽으면서 북한 내에 있던 친중 주요 라인이 다 제거됐어요. 숙청당하거나 아니면 채용당하거나.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는 김정남, 자기 이복형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대낮에 암살합니다. 근데 이 김정남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었느냐? 중국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냥 유사시에 백두를 통해니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중국은 북한의 약점을 쥐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은 북한 대교역의 98.3%. 러시아는 1%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북러 밀착을 하면 북러 간의 교역이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그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거예요. 세계 공장이잖아요. 러시아는 제조업이 없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걸 갖고 흔들면 김정은 흔들리겠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한 20만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일한 김정은의 해외 외화 가두번이에요. 근데 유엔 결의에서 이 사람들 다 그 해체를 불법이거든. 들어가라. 여기도 아마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우는 김정은의 단둥 북한 무역 일꾼 50% 소화명령 대체인력 프로 의대목이 나오죠. 이게 이제 들어가. 압박하는 거죠, 북한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높은 북중 의존도, 교육, 그 다음에 노동자 귀국 문제. 이 세 번째 이게 뭐냐. 이게 압록강대 구역에 있는 댐들인데, 서쪽 맨 밑에 태평만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조선과 중국과 조선에 있는 송유관이 있어요, 송유관, 기름관. 이거 얼마 들어가 눈에 안 보이죠. 이걸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잠글 수 있어? 그 다음에 노동자 있어? 무역의존도 있어. 이게 다 중국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잖아요. 북중의 높은 무역의존도, 노동자 교육식 문제, 조선과 성여관 이것들이 다 김정은의 약점이고 이걸 중국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무너뜨리고 싶겠죠.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북한에는 친중파가 없거든. 아예 씨가 말랐거든. 숙청해버렸거든. 그러면 김정은을 쓰러뜨리면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오히려 남한이나 미국에 먹힌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중국의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세계가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 절대적인 미국이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계는 그래도 미국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은 점점 줄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느냐? 중국은 이미 이른 중진국 감정에 빠졌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 여파로 끝없는 추락을 회복하기 푸틴 살아생전에 러우 전쟁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영국 프랑스 대전만 못하다. 일본 대전만 못해요. 이걸 다극화라고 그래요. 다극화. 근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까지 올라왔죠. 한류, 스스로의 민주화 과정, 경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대한민국은 많이 성장했어요. 자랑스러워도 됩니다. 5,000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강성한 때가 지금입니다. 고려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앞에는 다극화의 시대, 혼란. 근데 자국화와 함께 무국화. 아무도 세계 문제를 해결 안 해요. 유엔 안보리는 식물인간화 됐고 미국 책임 안 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다극화와 무국화라는 혼돈의 시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이 혼돈일 때는 거칠지만 스트롱맨들이 설치거든요. 우경화. 그러니까 프랑스의 르펜, 이태리의 무솔리니 후에 에르도안 같은 푸틴, 그 다음에 젤렌스키 모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이런 스트롱맨의 시대가 오는 건 뭐냐면은 세계가 혼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다극화와 무국화라는 혼란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대한민국이
보다 확실한 국익 우선의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고 이 파고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김정은 정권이 통일을 포기했으니까 통일 패러다임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절대로 독재 정권을 지켜주지 못해요. 소련이 세계 최고의 핵무기를 가지고 몰락했거든요.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히 보면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진영이라기보다는 각자 자기들 국익 실현을 위해서 이 험한 파고를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위기는 기회예요.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통일민족 개념 폐기로 인해서 유일한 한반도 통일의 적통, 한민족을 개성하는 정통 국가가 됐어요. 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반도 분단 체제 해소를 위한 우리 스스로의 위상이 확립이 된 거고, 그리고 말했지만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상호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익 우선의 그런 관점으로 이 파고를 헤쳐나가면 된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뭐 새우? 아니죠. 돌고래 이상이죠. 청새치 같은 큰 침을 가진 그 정도 힘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위기, 이 혼란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결하고 한 번 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신사임당 TV 많이 구독, 시청해 주시고요. 대동강 TV도 많이 구독, 시청해 주십시오. 또 뵙겠습니다.